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혹시 저녁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무언가 먹는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먹는 걸 참 좋아해서 입이 거의 쉬질 않는데요. 정성스레 차려진 한 끼의 밥상을 먹고 나면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밥은 먹었냐? 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묻는 안부 인사이듯 우리는 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만큼 음식에 대한 추억도 다양하겠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서지현 작가님의 허기의 쓸모입니다. 허기의 쓸모는 허기졌던 나날들을 음식으로 위로받은 적 있는 이들의 추억을 되살려줄 에세이입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지금에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작가는 어린 시절 먹었던 음식에 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은 그러한 음식을 직접 만드는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헛헛함을 누군가 전해준 따스한 음식과 직접 요리한 집밥으로 채운 작가 이야기를 통해 음식이 주는 체험과 더불어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응원이 주는 위로가 우리 삶에 필요했음을 알게 되죠.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하나하나 완성해내는 주부의 시각에서 쓰인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음식들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배부르게 해드릴 순 없지만 마음의 허기를 채워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허기의 쓸모. 두 번 떨어진 과일의 맛. 나무에서 한 번, 자전거에서 또 한 번. 친구들과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노라면 저 멀리 마을 어귀로부터 자전거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엄마가 탄 자전거가 틀림없었다. 벌써 엄마가 과수원에서 돌아오실 때가 되었는가? 놀이에 빠져 해가 이우는 줄도 몰랐던 모양이다. 그새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갑자기 허기가 느껴졌다. 엄마! 반가운 마음에 엄마를 크게 한 번 불렀다. 오빠와 나는 그 길로 엄마에게 달려가 자전거 뒤를 졸졸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자전거를 샘 곁에 대더니 짐바지에 실린 마대자루를 풀기 바빴다. 뭐가 들었을까? 엄마는 허리에 단단히 힘을 주고 끙 하고 앓는 소리를 한 번 내더니 가까스로 자루를 끌어내렸다. 제법 무거운 게 들어있는 모양이었다. 배고프지? 여기 앉아서 이거 먹자. 엄마가 일 마치고 떨어진 거 주워온 거야. 와, 복숭아다. 엄마, 이거 가져와도 되는 거야? 그럼. 나무에 달린 건 따서 주인 드리고 땅에 떨어진 건 맘껏 가져가라고 해서 말이야. 엄마는 자루에 한가득 담긴 복숭아를 큰 소쿠리에 우르르 쏟아냈다. 하나같이 모양이 온전치 못한 깨지고 문드러진 복숭아였다. 엄마는 그중 제일 붉고 성해 보이는 놈을 몇 알 골라들고 샘으로 향했다. 복숭아를 씻으려고 바닥에 쭈그려 앉는 엄마의 자세가 어쩐지 어정쩡해 보여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엄마가 복숭아를 싣고 오는데 자전거가 넘어지는 바람에 허벅지랑 무릎을 좀 다쳤어.
우리 새끼들 주려고 너무 많이 주워 담았나 봐. 엄마가 말하며 빙긋 웃는데 미소 사이로 감출 수 없는 고통이 가늘게 삐져나왔다. 어디 봐봐, 엄마. 어린 나는 냉큼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의 들춘 바지새로 깨진 무릎과 퍼렇게 멍든 허벅지가 드러났다. 우리는 더 묻지 않고 엄마가 샘에서 대충 씻어내온 복숭아를 하나씩 받아들었다. 복숭아 한 알이 가까스로 소나기에 쥐어졌다. 이미 물을 대로 무른 과일은 껍질이 훌렁훌렁 잘도 벗겨졌다. 한 입 크게 베어 무는데 어쩐지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 눈물 대신이었던가 복숭아를 꼭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과즙이 주르륵 흘렀다. 눈물을 훔치듯 복숭아 물을 부지런히 핥았다. 엄마에게 슬픈 마음을 들키기는 싫었다. 엄마는 복숭아는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난다며 자꾸만 많이 먹으라고 했다. 그날 우리는 샘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얼마나 많은 복숭아를 까먹었는지 모른다. 복숭아는 달고 시원했다. 어쩌면 2번 떨어졌을지 모를 복숭아였다. 나무에서 1번, 우리 엄마 자전거에서 또 1번. 그런 탓일 게다. 나에게 무르고 문드러진 복숭아는 울 엄마 깨진 무릎이요, 멍든 허벅지다. 알뜰 코너를 지나치지 못하는 까닭은 엄마의 복숭아 때문인가? 2 아이의 엄마가 된 나는 무른 과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런 과일이 요즘에 와서는 마트 한편의 알뜰 코너나 어느 노점상에 떨이 상품이 되어 팔린다. 흠이 있거나 판매 시일을 놓쳤거나 어떤 이유로든 구매자의 눈길을 끌지 못하게 된 한 번 떨어진 과일들이다. 장을 보느라 마트에 가면 알뜰 코너를 지나치지 못한다. 최대한 몸값을 낮추고 빠른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성치 못한 과일들. 저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고 가만 들여다본다. 4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 그날도 알뜰 코너를 지나는데 대략 67알이 담긴 토마토 한 팩이 단돈 2,000원에 나와 있었다. 꼭지 부근에 작은 흠집만 빼곤 상태가 썩 괜찮아 보였다. 생으로 먹기에 마땅치 않은 맛이면 소스를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진열된 토마토를 전부 집어왔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그것은 일반 토마토가 아니었다. 한 철만 짧게 나고 만다는 당도 높고 맛이 깊기로 유명한 대저 토마토였다. 알뜰 코너 상품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맛도 신선도도 뛰어났다. 진열대의 토마토를 전부 사오길 잘한 일이었다. 아삭하고 탱글탱글한 과육, 달콤하고 짭짤한 과즙에 대저 토마토를 듬뿍 올린 아침 샐러드는 맛깔났다. 토마토의 풍미 덕에 어떤 드레싱도 필요 없었다. 주스로 갈아 마셔도 그만이었다. 당 첨가 없이 순수하게 토마토만 갈아낸 주스는 몸속 깊은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며칠간 아침으로 쑥개떡 몇 장을 찌고 토마토 주스를 곁들여 먹었다. 아니, 토마토 주스에 쑥개떡을 곁들였다고 하는 편이 옳을는지도. 생으로 먹고 남은 대저 토마토는 집에서 숙성시키던 완숙 토마토와 함께 섞어 토마토 소스로 만들었다. 대저 토마토와 완숙 토마토를 반씩 섞은 소스는 고추장처럼 색이 고왔다. 그것은 파스타 소스로, 케첩 대용으로, 혹은
홍합 스튜의 국물로 요긴하게 사용될 참이었다. 김치찌개와 카레에도 한 숟갈 넣으면 요리의 풍미가 몰라보게 깊어질 테지. 나의 토마토 요리가 썩 괜찮았던 것은 알뜰 코너에서 집어온 토마토가 꼭 상태 좋은 대저 토마토라서였을까? 그것만이 맛의 비결은 아닐 것이다. 한 번 떨어진 과일에 사랑과 정성을 입히면 맛이 배가 된다. 두 번 떨어진 그러나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맛을 내던 내 어린 시절 우리 엄마의 복숭아처럼 우리 아이들도 나의 토마토 요리에서 두 번 떨어진 과실의 맛을 느끼는지 때때로 궁금하다. 콩나물이라는 용기. 어째서 내가 끓인 콩나물국은 맛이 없을까? 이것은 한동안 나의 고민거리였다. 요리 고수들은 아마도 새우젓으로 간을 하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했다. 혹은 육수를 좀 더 진하게 우려보라고도 조언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결국 콩나물이 문제였다. 시중에서 파는 콩나물이란 게 질긴 데다가 고소한 맛이라고는 전혀 없는 영 싱거운 맛뿐이었던 것이다. 집에서 콩나물을 기르기 시작했다. 톱은 바닥에 양파망을 깔아 구멍을 막고 물 빠짐이 좋도록 했다. 그렇게 갈무리한 콩나물 시루에 하룻밤 동안 충분히 불린 쥐눈이 콩을 채우고 빛이 들지 말라고 검은 천을 씌워주었다. 이후로는 수시로 물만 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나 혼자서 키우는 콩나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주방 식기건조대 위에 시루를 올려두었더니 식구들이 주방을 오가며 이놈이 한 번, 저놈이 한 번, 그렇게 시납으로 물을 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커피 주전자에 물을 채워 물줄기를 빙빙 돌려가며 콩나물 물주기를 놀이 삼았다. 나 또한 설거지를 하다가도 시루 속 존재가 문득 생각나면 쏴쏴 하고 거침없이 쏟아지는 수전 물줄기를 곧장 들이댔다. 새벽 모호한 시간 원치 않게 잠이 깰 때도 있다. 딱히 해야 할 일도 없는데 말이다. 다 보낸 하루에 어떤 미련이 남아서일까? 누리지 못한 자유가 애달픈 걸까? 읽다만 책장을 다시 들추기도 휴대폰 SNS에 접속하기에도 석연찮은 시간.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꼭 하나 있다. 바로 콩나물 물주기. 저녁 설거지 때 물 준 것을 끝으로 다음날 동틀 때까지 버려두곤 하는 시루였다.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콩나물이므로 불은 켜지 않고 조리수를 가만히 튼다. 시루 속에서 잠들어 있던 콩나물이 뜻밖의 때를 만나 해가를 시작한다. 꿀떡꿀떡. 달게 물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새벽 수유를 하던 시절 잠에 취한 채로 엄마 젖을 힘차게 빨아넘기던 아이의 목젖에서 듣던 바로 그 소리다. 하룻밤새 콩나물이 껑충 자라났다. 조금 부족하다 싶게 자란 콩나물이지만 이때다 싶어 거두었다. 여린 콩나물로 국을 끓이기 위함이었다. 끓이고 보니 그 맛이 꼬숩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밥을 몇 숟갈 설설 말아 먹으니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간다. 또 어느 날은 돌솥에 밥을 안 치고 콩나물을 올려 콩나물밥을 짓는다. 콩이 여물지 않고 줄기가 부드러워서일까? 밥과 한 몸이 된 콩나물이 입에 척척 감겨든다. 세상 모든 일이 콩나물 키우는 일만큼 수월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이 부족하진 않을까? 혹여 너무 많아 넘치진 않을까 염려할 것 없이 그저 꾸준하게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인지.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아도 좋다. 콩을 나물로 변신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단 두 가지. 다름 아닌 꾸준한 관심과 성실함이다. 작은 팁도 있다. 물을 줄 때마다 깨끗이 손을 씻고 도닥도닥 콩나물 머리를 두드려주면 얼마 안 가 통통하게 자라난 콩나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콩나물국 한 그릇에 오늘도 기운찬 힘을 얻는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도 더불어 얻는다. 생강차 한 잔이면 된장도 간장도 담글 줄 모르는 반쪽짜리 주부지만 올해도 생강고만큼은 거르지 않고 만든다. 생강고를 만들 때만큼은 살리다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 살림의 의미를 더욱 생각한다. 생강고 만들기는 나와 식구들을 살리겠다는 각오와 작정이 아니면 선뜻 나설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재료 손질만 해도 보통 수고로운 게 아니다. 차라리 생강으로 청을 담그는 쪽은 수월하다. 생강을 편 썰어 설탕이나 꿀에 재우면 되니까. 생강고는 훨씬 손이 많이 간다. 과정의 괴로움을 견뎌내야 가까스로 생강고가 탄생한다. 올해는 생강 껍질 벗기는 일은 생략하기로 했다. 생강 껍질에 오히려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대신 세척에 더욱 공을 들였다. 흙먼지 하나까지 말끔히 제거해야 했다. 생강 이음새를 뚝뚝 분질러가며 작은 솔로 꼼꼼히 손질을 했다. 손질한 생강을 소쿠리에 받쳐 물기를 뺐다. 다음은 생강 착즙 단계다. 생강의 원액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착즙기가 잘 따라주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복병이다. 착즙기가 웬만큼 좋은 성능이 아니고서는 생강의 강한 섬유질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생강을 착즙할 때면 기계가 자주 멈춘다. 분해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다시 돌리고 또 돌리고 내 맘 같지 않은 상황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귀하게 얻은 생강 원액을 서늘한 곳에 두어 하얀 전분 성분을 가라앉힌다. 맑은 윗물만 냄비에 따라 붓고 비정제 설탕을 넣어 졸인다.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약불에서 주걱으로 저어준다. 내용물이 굳은 후에는 점성이 더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초반에 착즙기로 걸러낸 생강 섬유질과 가라앉은 전분은 완전히 건조한 후 믹서기에 간다. 그렇게 얻은 생강가루는 생선조림이나 고기를 재우는 등의 요리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생강고와 더불어 천연 향신료를 얻게 되었으니 무척 뿌듯하다. 생강고 한 병 만들어 두고선 남편에게 겨우내 생색을 낸다. 날이 차서 몸에 한기가 든다, 소화가 안 된다, 기운이 없다 하기만 하면 단일 처방을 내린다. 도도하게 턱을 축히고는 의기양양하게 한마디 툭 던진다. 뜨끈한 생강차 한 잔 어때? 아내로부터 생강이 그리 몸에 좋다더라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 남자. 주방을 들락거리며 뻔질나게 냉장고 문을 열어젖힌다. 아이들에게는 찻숟가락으로 생강고 반 스푼에 배즙을 섞어
따뜻하게 마시게 한다. 차 맛이 한결 부드럽고 순하다. 수정과나 식혜에서 맛볼 수 있는 은은하게 밴 생강향을 즐길 수 있다. 아이들에게 순한 생강차를 건넬 때만큼은 나도 썩 괜찮은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누구보다 생강과의 덕을 크게 누리는 건 나 자신이다.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내 몸에 생강만한 게 없다. 겨우내 생강차로 커피를 대신한다. 겨울철엔 뜨거운 커피라도 몸에 찬 기운을 더한다. 고맙게도 생강차의 풍미는 커피의 매력적인 맛과 향에 필적할 만하다. 겨울철 추위에 더해 미세먼지와 전염성 바이러스까지 올해는 건강을 위협하는 외부 요소가 늘었다. 그로 인해 쌓이는 내적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에 맞설 핵탄두급 비밀병기가 여기 있다. 몇 달간은 끄떡없을 거라고 배짱을 디밀어 본다. 외부의 적들이 언제고 딴지를 걸어오면 능청스럽게 대꾸할 것이다. 생강고 한 스푼 넣은 알싸한 생강차 한 잔이면 될까요? 작은 숲과 치유의 밥상.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일본 시골 마을의 코모리를 배경으로 자급자족하는 농촌 생활을 그린 영화다. 이렇다 할 갈등 구조나 기승전결의 전개는 없지만 요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음식이 전부인 일상을 잔잔하게 그려낸다. 영화에서 여주인공 이츠코가 서서 요리하던 주방의 모습을 유심히 보았다. 언뜻 비친 냉장고의 크기가 놀랄 만큼 작았다. 그녀의 소녀적 어머니의 주방이었던 때부터 자리를 지키던 냉장고다. 영화 속에서 그녀가 냉장고 문을 여는 모습은 몇 번 나오지 않는다. 손수 만든 식혜나 생선절임을 차게 넣어두는 용도로나 사용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밭에서 막 가져온 재료를 알뜰히 덜어 새 음식을 만드는 게 일상이었으니 음식 저장고의 역할도 크지 않았으리라. 귀향 후 혼자 힘으로 꿋꿋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이치코의 모습이 퍽 인상적이다. 그녀는 철마다 손수 가꾼 재료로 공들여 음식을 만든다. 음식 맛을 보며 감탄사를 내뱉거나 기대 이상의 맛에 실수하기도 한다. 그녀는 도시에서 받은 상처들을 차차 회복해갔다. 작은 숲을 뜻하는 코모리는 그 자체로 쉼의 장소요, 치유의 공간이었다. 나의 부모에게도 리틀 포레스트가 있었다. 급작스럽게 빚더미에 앉게 되어 빠져나올 희망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다. 노부부는 밭 한떼기를 붙이기 시작했다. 삐쭉 돋아난 작물의 싹이 하룻밤새 성큼 커버린 모습에 용기를 얻었다. 한 줄 도랑을 따라 풀을 매다가 문득 뒤돌아 말끔해진 땅을 바라보면 마음속 근심도 싹 사라지는 듯했다. 그렇게 길러낸 작물로 차린 밥상은 치유와 생명의 밥상이었다. 부부는 그 밥을 먹고 기어코 역경의 한 세월을 넘어섰다. 그렇게 늘려온 땅은 어느덧 그랜드 포레스트가 되었다. 노부의 허리가 웅크려지고 노모의 무릎이 삐걱대는 걸 알면서도 이제 일은 그만하고 좀 쉬시라고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한다. 땅이 사람에게 무엇인지, 흙이 내주는 작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도시에서도 계절을 따라 사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게 되었다. 주말 농장이나 정원형 텃밭을 분양받거나 옥상 정원, 베란다 텃밭, 상자 텃밭 등을 꾸려 얼마든지 도시농부로 살아갈 수 있다. 제한적으로나마 자급자족의 기쁨을 누릴 기회가 열려 있다. 몇 해 전 아이들 학교 텃밭을 가꿀 기회가 있었다. 뜻있는 학부모 몇이 힘을 모아 딸기, 방울토마토, 상추, 감자, 무, 배추 등의 계절 작물을 심었다. 매주 모여 물과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겨순을 따고 때로는 애벌레를 잡아가며 살뜰히 텃밭을 살폈다. 봄 상추와 쌈채소는 유독 성장이 빨랐다.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가는 잎채소를 솎아 엄마들과 나눴다. 그날 저녁은 가늘게 썬 잎채소와 달래장을 살짝 끼얹고 들기름 한 바퀴 휘 둘러 밥을 비볐다. 텃밭 채소는 야들야들하고 쓴맛 없이 달았다. 물기가 많아 시원하고 아삭했다. 땅의 넉넉함에 감탄했다. 작은 수고로 겨우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었을 뿐인데 스스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흙의 위력이 새삼스러웠다. 내 삶도 이와 같았으면 했다. 대단한 요행이나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을지라도 씨뿌림에 대한 작은 보상을 누리는 삶.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꿈꾸며 노력한 일이 응당 현실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손에 얻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도 아는 삶. 그런 유연한 삶을 그리게 되었다. 올해에도 교사와 학생들이 간간히 텃밭을 돌본 모양이다. 딸아이 학교 시간에 되어 교문 앞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아이가 보였다. 엄마를 발견한 아이는 한 손으로 연두빛이 선명한 봉지를 쳐들고 냅다 달려오고 있었다. 엄마, 내가 텃밭에서 상추 따왔어. 이거 엄청 싱싱해. 가위바위보 이겨서 가져온 거야. 아이는 말하는 내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가 그토록 흥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위바위보를 잘한 것이 기뻐서였을까? 상추 맛이 좋은 걸 알아서였을까? 어쩌면 아이는 지난 봄 텃밭 채소의 유난했던 맛을 기억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문득 영화 속 남자 주인공 유우코의 한마디가 떠올랐다. 자신이 몸으로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하며 배운 것. 진짜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잖아. 틀림없이 제 시절의 음식을 동반하는 계절의 묘미를 영화에서 배웠다. 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올 무렵이면 이치코를 떠올린다. 이 계절에 그녀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얼 만들었더라 하고 비록 직접 작물을 기르지 못해도 땅의 은택과 타인이 흘린 땀의 대가로 밥상 위에 오른 음식들을 보면서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잊지 말자고 자주 되낸다. 첫 술에 뜨기에 앞서 꼭 이따다키마스 라고 말하던 영화 속 주인공 이치코처럼